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 마감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냈는데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거기에다가 CPI에 이어서 미국의 6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급등하면서 올 초 최고치에 근접하며 시장에는 또 부담을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장에서 또 반복이 되는 게 우리장 후반에 또 미국 장전 선물 관련 이슈로 인해서 밀렸는데 미국장은 오히려 오픈하고 그걸 다 낙폭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그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장초 대응을 위해서 투자뉴스 7부터 저희 채널 고정하셔서 쭉 한번 이슈 체크해보시면 거의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투자뉴스 7부터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시죠. 자, 어제 뉴욕장은 앞서 전해주신 대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할 때 낙폭이 상당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은 결국엔 실적 우려와 100bp 인상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블러드나 크리스토퍼 월러와 같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죠. 100bp 인상? 아직 일러. 75bp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이런 뉘앙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매파적 인사들의 발언이 이 정도니까 100bp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겨났고요. CME 패드워치 전망도 100bp 인상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100bp 인상 우려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전약 후강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버텼다인데 걱정스러운 건 있죠. 바로 실적입니다. 넘겨보시면 사실 저는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가이던스 내놓으며 거의 막 종목들이 쇼크사 수준으로 반응을 보였었죠. 그 가이던스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모두 기대 이하, 예상 이하의 순이익과 매출액을 내놨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 시장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대출 손실을 감안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그로 인해 이익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특히나 JP모건 측에서는 우리 실적 안 좋아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세 한번 볼까요? JP모건은 3% 이상 밀려났고요. 모건 스탠리 약보합권 그리고 다른 은행주들도 모두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또 속속들이 금융주들의 실적이 다음 주까지 쭉 쏟아질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서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니까요. IBK에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 싸지? 매수해야 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나 들여다봤더니요. 4월에 하반기를 전망했던 것들 대비 지금 하반기가 되어보니까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빅스텝 전망했는데 뭐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물가 3월에 피크 찍었어 라는 전망이었는데 지금은 6월 정점 추정이 되고 있고 갖가지 변수, 뭐 에너지난, 파업, 원숭이 두창, 코로나 변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를 좀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춘 밸류를 감안했을 경우 코스피 2100선까지는 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률 둔화인데요. 넘겨보시죠. 과거 흐름을 봤을 때 경기 정점을 찍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성장률이 다 둔화가 됐었다라는 거죠. 이번 패턴도 그렇게 본다면 2023년도 성장률이 더 꺾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에는 항상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 안 좋아, 한마디로 경기 침체 올 거야 라는 우려가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지 않겠습니까? 넘겨보시면
계속해서 유럽은 에너지난이나 각종 파업이나 그리고 원숭이 두창도 이쪽에서 더 많이 번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된 소식이 있죠.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의 사임 소식, 전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모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로화 떨어지죠. 달러 올라가죠. 그 고리에서 원화가 떨어지며 환율 상승, 우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11월에는 그래도 나아질 거야 라는 시각입니다. 경기 심리가 선행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안 좋아지는 거 그래도 미리 조금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야 라는 거고요. 11월이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연준의 긴축 톤도 완화될 것이고 미국의 중간선거 불확실성도 일단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의견인데요.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매수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닥의 징후가 이렇대요. 좀 더 예민한 전업 투자자들, 직업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낮추고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주식에서 떠날 때가 바닥인데 지금 얼추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을 봤을 때 30%씩 떨어졌던 시기에 30% 정도 떨어지고 나서 나름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싸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고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국내에서 주식을 많이 사들였던 외국인들을 본다면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측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세계 최대 국부펀드 갖고 있고요. 스위스는 거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캐나다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연기금 파워가 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기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들은 길게 보고 지금 싼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안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꽤나 좋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건 보태주는 거죠. 부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대만에서 증안기금을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증안기금이 무엇인가 하면 증시안정기금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증안기금이 있었고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증안펀드로 그동안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공매도 금지 외에도 증안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원론적인 멘트에 불과하긴 한데요.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증안펀드 자금들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집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막 시작됐던 2020년 초반에 이 증강펀드가 상당히 큰 자금으로 모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수가 턴을 해서 이 지수를 부양할 증강펀드를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좀 쓰면 어떻겠냐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썼을 때 효과가 있었을까요? 과거 2003년도, 2008년도 보면 확실한 효과를 보여줬었다라고 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사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꾸준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도 증시 안정기금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각 섹터로 좀 좁혀볼까요? 네, 어제장에서도 여전히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이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네. 특히 또 어제는 새로운 또 변이가 나왔다고 하죠. 더 강한 놈이 왔다, 이런 얘기들. 이게 네, 많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켄타우로스라는 변이 이름을 듣고 저는 바로 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인반마라고 하는 켄타우로스, 이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이전 변이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해외여행 이력도 없었고요. 특이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우선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개요를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기존의 변이의 또 세부 하위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또 변이가 BA.5가 있었는데 이제 BA.2.75가 나오면서 이게 또 함께 가면
그 기존의 확산세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36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확산 속도도 기존 변이 대비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먼저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 점유율이 7% 수준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1%까지 빠르게 확산이 됐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11개국, 지금 한국과 일본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8월 중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고 9월 중에는 이 변이 혹은 또 다른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재유행, 재확산 때문에 관련주가 뜨거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기름을 부은 격이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어제장에서도 일제히 관련주가 강했는데 특히나 진단키트 쪽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진매트릭스가 19%대로 올랐었고요. 휴마시스도 10% 정도 올랐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또 진만쌤도 추천했었고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도 또 큰 수익을 거두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7월 중에도 보시면 대부분이 4에서 50%가량 급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주가 핫한데 반해서 외국인들은 이 종목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7월 들어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일제히 외국인들이 억대 규모로 팔고 있었고요. 100억대 규모 이상으로 팔고 있었고 개인과 기관만이 이 물량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델타가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을 때 이때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미리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다시 본다면 지금 그 수준까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금세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델타가 한창 나왔을 시점에 그때 이렇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 11월쯤 되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비단 시젠과 수젠텍의 차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을 냈다라는 부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사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른다면 여행이나 항공주는 좀 빠지는 게 원래는 좀 통상적인데 어제장에서는 또 이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사실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들이 아마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을 맞았는데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있고 이게 참 큰 우려인데 관련주들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얘기를 해보겠고요. 네. 앞서 봤던 종목 중에서 휴마시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은 진만쌤이 추천했던 종목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AS도 받을 겸 앞으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또 진만스픽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뭐 많은 수익을 냈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AS 할 때마다 좀 더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도 그 답변을 주실지 잠시 후에 체크하겠고요. 이런 테마주 상승률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식시장에 나 혼자 고고해선 안 된다. 네. 이런 테마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전략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대응이 좀 잘 따라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좀 도움을 받아볼 거고요. 반도체 쪽 얘기 살짝 나눠볼게요.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틀간 힘을 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이틀 올라줬습니다. 밤사이도 일단 관련 종목들 일단 빨간불을 켰어요.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TSMC가 되겠습니다. 어제 TSMC 실적이 나왔는데요. 넘겨보시면 사실 이번 실적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적이 좋아요. 2분기도 모두 다 예상치보다 나온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전망보다 훨씬 더 좋게 잡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TSMC 괜찮네.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왜냐?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의 포인트를 잡았는데 사실 우리 쪽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TSMC 측의 발표인데요. 일단 넘겨보시죠.
세트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재고 정상화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우리도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내고 있고요. 3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피크아웃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삼성전자는 또 부담스러운 소식이 있죠. 넘겨보시면. 결국 TSMC에게 고객사들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밍치가 또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TSMC, 내가 추정하기로는 2023년과 2024년에 퀄컴 플래그십 5G 칩 유일한 공급사가 될 거다. 한마디로 퀄컴은 삼성의 엄청난 고객인데 이쪽에서 퀄컴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물량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 둘씩 TSMC로 넘어가고 있는 소식이 지난해 말부터 좀 포착이 되고 있죠. 4월경에 제가 이걸 방송했던 기억이 나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 이슈였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을 결국에는 TSMC가 완전 전양 독점 맡게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방송하며 삼성전자 계속 수율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TSMC와 삼성전자 관계에서 파운드리 부분은 조금 아직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럼 파운드리 쪽이 이러면 메모리 쪽은 탄탄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 쪽도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장비 투자가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메모리 장비 매출이 감소할 거다. 이 말인즉슨 이쪽 업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도 오늘 좀 더 자세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리다 보니까 벌써 16분이 됐어요. 네,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또 전략 세워보시면서 꼼꼼하게 오늘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투자뉴스 7 앞서 다뤄보는 시장과 섹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시장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할 거다, 뭐 좀 더 기다려라, 아니다, 지금부터 사도 된다,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외환시장 우려가 자리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에 또 이제 곡소리가 조금씩 났었는데요. 이제 환율이 갑자기 뭐 1,320원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1,324까지. 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나스닥 선물까지 갑자기 이제 밑으로 가면서 이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내일 또 진짜 고난의 행군인가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나스닥은 양전에 성공했고요. 환율도 그래도 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또 이제 100bp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bp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서 잔재를 하면서 12시 이전까지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었던 좀 주요한 원인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또 파월보다는 볼라르예요. 네,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입에서 나오는 그 힘이 많이 파월이 줄고 볼라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볼라르가 매파인데 매파가 100bp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나스닥은 좀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다 가시권에 다 들어서 내가 아는 악재, 너도 아는 악재 이렇게 다 같이 아는 악재는 악재일까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 소멸로서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제 어느 정도 다 같이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이제 환율 정도만 문제가 된다면은 지수는 그래도 이제 위로 갈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원화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화도 안 좋고 엔화도 안 좋고 그다음에 유로도 1달러 1유로 깨졌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안 좋은 거면 분명히 어느 정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 될 수도 있는 뉴노멀의 시대가 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기보다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각 섹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또 코로나 변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름들도 계속 바뀌면서 변이 추가가 되는데 이번엔 켄타우로스. 요것도 국내에서 확진자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요. 네, 일단은 이제 일단 여기 안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대받았을 때 어떤 흐름으로 나오냐면은 첫 확진이 가장 시세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4만 명, 이제 5만 명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앞 단위가 바뀌죠. 10만 명이 되면은 또 한 번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4만 명에서 이제 또 10만 명 이전까지는 또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첫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 번씩 좀 시세가 들썩들썩이는 모습. 즉 어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내국인입니다. 즉 이제 외국을 갔다 오신 분과 접촉을 해서 그게 확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즉 이제 우리의 주변에도 이미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어제 첫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세 때 한 번 정도 이제 관련 종목들을 일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주 오늘 정도는 한 번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잡을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그러나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이 대략 다음 주겠죠. 그럼 당연히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익이 나신 분들은 살짝 이익을 챙겨 놓자라는 거고 확진자 수가 확 증가해서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에 다시 타이밍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가지고 사실 조금 신경이 쓰였었는데 말씀 주신 전략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진만쌤이 시그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체크하죠.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반도체 쪽이에요. TSMC가 잘 나가면 업황 개선 기대 이렇게 생각도 되다가 TSMC는 결국 우리 삼성전자의 경쟁사니까 그에 대한 부담도 살짝 있고요. 반도체 쪽 뭐 그동안 중립 이상의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비유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뷰를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가 수율이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고객사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저는 기사 나올 때 그런 기사가 되게 제일 무서워요. TSMC 계속 거라. 이게 정말 조금 이제 제 뷰를 봤었을 때는 이게 그냥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2등, 이제 2등의 포지션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데 계속 거라.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이번에 공정 새로 나왔다는데 한번 사볼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율이 개선이 돼서 고객사가 모여서 그 부분들이 실적이 개선이 돼야지 저는 이제 그때 봐도 늦진 않다. 즉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현재를 구축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뭐 메모리 부분이나 가전 쪽 혹은 이제 스마트폰 분야인데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성장세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살짝 이제 투자에 대해서 위축된 시기가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즉 2등인데 이 2등의 자리를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좀 이제 분리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생태계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립 이상의 의견을 드리는 거는 반도체의 겨울을 내년 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6개월 선행 지표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은 슬슬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고 있어서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들 그건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이 힘든 거예요.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근데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되냐면은
당장 투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후공정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수주 잔고 자체가 높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공정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입이 닳도록 얘기 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좀 주가가 안 좋아서 저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언제 오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충분히 모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 거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맡기게 된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마이크로는 저희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해주셨었고 한번 이익을 챙겼고 또 이익을 챙겼고 다시 진입 사인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 시장과 함께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얘기를 주셨어요. 삼성전자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TSMC한테 지금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밀리고 있지만 좋은 2등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라는 의견으로 중립 이상 그 유지를 해주셨어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척 궁금해하는 거죠. 한 달, 석 달, 또 5달 섹터로 구성해보는 포트폴리오. 1개월 안에는 콘텐츠나 뭐 코로나 이런 거 사야 될까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게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 뭐 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은 그렇게 쉽게 쉬지를 않습니다. 이제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눈도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그런 입맛에 맞춰서 한번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보다는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오를까? 즉 매수는 지금 다 좋습니다. 매수는 뭘 해도 다 괜찮은 자리인데 과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다뤄야 되는지 한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단기죠. 한 달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관련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첫 변이 확진자가 나왔죠. 이제 다음 주에 또 10만 명, 그 다음에 만약에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시세 분출을 단기간에 빠르게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들은 어제 좀 대장주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입니다. 3개월 이내에는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주를 좀 한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도 실적 나오잖아요. 네, 실적도 나오고요. 환율이 만약에 뉴노멀이 진짜 1,300원 위로 계속 있으면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혹은 부품주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뭐 만도나 화신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서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장기입니다. 3개월 이상 정도죠. 근데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지금 보시면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소외받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현재 보시면 어제도 보시면 실제로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을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겨울의 끝에 우리가 자리를 하고 있고 이런 역사적인 구간의 저평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한데 다만 단기 시세보다는 중장기 시세 즉 3개월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딱 잡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장은 재미없겠지만 나중에 3개월 이상 봤었을 때는 반도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장기입니다. 제가 어제 또 코멘트 드렸죠. 제가 조선주의 뷰를 바뀌었을 때는 아마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조선주들 연말에 가게 되면 정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선 싫어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 뷰가 바뀌었을 때는 정말로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도 뭐하든 가능한데 시세가 본격적으로 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연말이 돼야지 그 현재 받고 있는 수주들에 대한 실적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상황, 즉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조선 기자들보다는 조선주를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 가시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바쁘네요. 네. 코로나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 코로나랑 자동차 샀다가 코로나 정리하면서 반도체랑 조선을 모아가야 되고 머리 아파요. 네, 쉬면 안 되죠. 사인을 계속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이 타이밍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 가장 어려운데 이 가이드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감안하시면서 모아갈 종목들 한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좀 찾아뵐 예정이고요. 고난의 끝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역사적 이제 지수 레벨
레벨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위로 같이 이제 좀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보셨던 이제 빚만스 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일요일 날 6시 저녁 식사 드시면서 한 번 정도 이제 FOMC 이전 전략 혹은 이후의 전략 한번 올해 전략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본방사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그걸로 안 돼요. 네. 종목 주실 거예요?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으로 저희 좋은 수익 날 수 있도록 또 가이드 잡아주실 거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